안녕하세요. 여러분, 북악중학교에서 사회 가르치고 있는 선보라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정말 너무,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분들이, 학부생 여러분들이라고, 네,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했었던 그런 강의인데 학부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 이렇게 그쪽에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좀 얻을 게 조금 많은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하고요. 한 번 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수업 설계하기인데요. 일단 제가 사회교사이기도 해서 사회적 감수성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회적 감수성이라는 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 연수가 시작되기 전에 참가자분들 이렇게 쭉 보면서 봤더니 꽉 앞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는데 이제 뭐 과학교육과 분들도 계시고 뭐 사회교육과 뭐 일어교육과 굉장히 뭐 미술교육과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수학교육과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사회적 감수성 수업이 꼭 사회 아니면 인문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과학은 물론 여러 영역에 걸쳐서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조금 더 열려 있는 그런 네, 사고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적 감수성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회적 감수성을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하면 얘가 합성어라서 이 고유 명사로는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사회 그리고 감수성 이걸 따로 나눠서 살펴보면 사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룬 집단이죠.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 사람뿐만 아니라 뭐 개미 사회,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원숭이 사회 이런 사회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모여 있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사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수성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라고 이제 그 대사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감수성이 풍부하다 이런 말에서 쓰는 그 감수성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사회적 감수성을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 보면은 뭐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인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회적 감수성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가 다양한 것처럼 이 사회적 감수성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도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회적 감수성 수업하기라고 하는 이제 연수가 있었는데 그 연수 강좌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도 있었고 뭐 환경, 성인권, 노동인권 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다 그 안에 담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감수성이 꼭 사회에만 연관되어 있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고민을 해볼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제 사회적 감수성이 키워질까? 그 부분을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근데 2번째로는 그럼 이제 수업으로 어떻게 설계를 할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범대학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하시고 뭐 교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교사를 꿈꾸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할지 이거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2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방법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람 사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제가 이제 분홍색으로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라이트 밀즈가 이야기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왔어요. 이 용어는 제가 학부생 때 지금 현재 제가 교사 경력이 지금 14년 차거든요.
제가 벌써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지 15년이 넘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학부생 시절에 사회학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께서 이 용어를 알려주셨어요. 사회학적 상상력. 근데 이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렇게 수업을 하면 이제 사회 수업이 재밌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회 수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수성과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능력이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볼게요. 이 라이트 밀즈는 여기 보시는 이제 사진에 있는 것은 되게 유쾌해 보이죠,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19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활동을 했던 이제 비판주의 사회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로 활동하던 그 20세기 초에는 경제 대공황이 두 번이 있었죠. 1929년하고 1950년. 그래서 이런 경제 대공황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진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실업을 겪게 되면서 내가 잘 다니던 일자리가 갑자기 잘린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실업이라는 그런 사태를 겪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일하러 갔을 때 뭐 잘못한 건 없나? 사용자한테 잘못 밉보인 건 없나? 이걸 찾아보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실업을 당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대공황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 공황을 겪게 되면서 그렇게 일자리를 잘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라이트 밀즈가 뭐라고 했냐면,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즉 개인의 일상을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또 사회적인 현상을 개인적인 관점으로 이동을 해서 시선을 변화시켜야지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따옴표로 말풍선을 해놨는데, 라이트 밀즈가 말한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요. 개인적인 문제와 공공의 문제를 연결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의 힘을 믿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온 것들은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있어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개인을 혼자 자기 차원에서 그냥 안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계속 이제 되짚어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차원으로 나와 연결된 사회, 그리고 나와 연결된 또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현상들, 내가 뉴스로 봤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들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또 나와 자신과 개인과 계속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이다 라고 밀즈는 얘기했고, 저는 이 사회학적 상상력이 길러졌을 때 사회적 감수성이 풍부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용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무엇인지 지금 이제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직 감이 조금 안 오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책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사회학적 상상력이 무엇이고 사회적 감수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기 있는 그림책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뒤에 가서도 사회적 감수성을 수업으로 어떻게 설계하는지 말씀드릴 때 이제 그림책이랑 연관해서 수업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수업 매체로서 그림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책은 그림책 공작소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된, 이게 2020년 작년에 출간된 책인 것 같아요. 블레즈 씨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책인데, 먼저 표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표지를 보면 주인공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주인공이? 지금 이게 줌이어가지고 네, 지금 음소거가 되신 분들이 많죠.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돼요. 지금 보면은 주인공이 면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자라서 네, 면도를 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도하는 모습을 볼 일이 없어요. 뭐 연예인들이 면도기를 선전하려고 광고에서 면도하는 거 이외에는 사실 볼 일이 없죠. 굉장히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은 우통을 벗고 있어요. 그렇죠? 우통을 벗고 개인적인 용무인 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인공이 있는 장소가 어딘 것 같으세요?
지금 면도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주인공 앞에 있는 세면대를 보니까 욕실인 것 같죠. 그치? 그쵸? 그래서 욕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실, 화장실 생각을 하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죠.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이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공간이죠. 물론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한 초등학교 때, 근데 사실 요즘 애들 보면 중학교 1학년까지도 화장실에 애들이 같이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친구랑 같이 화장실 같이 가죠. 같은 칸에 들어가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는. 근데 그때는 이제 허용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화장실은 나 혼자만의 공간,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주인공이 개인적인 용무인 면도를 하면서 화장실에서 이제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게 표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목을 한번 볼게요. 제목을 보면, 네, 제목도 블레즈 씨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죠. 블레즈 씨라고 딱 꼬집어서 주인공의 이름을 밝혔어요. 그리고 블레즈 씨에게 일어난 일, 좀 약간 개인적인 그런 면목, 이게 그런 모습이 보이는 제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표지와 제목에서 보면은 전부 다 이 블레즈 씨 개인의 일에 대한 일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죠. 실제로 그림책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할 건데, 그림책 내용을 보면 다 블레즈 씨 개인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런데 이 책의 끝부분까지 다 읽고 책을 덮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느끼는 감정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날 아침에 블레즈 씨가 일어났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발이 지금, 이 발이 곰으로 변했어요. 그쵸? 그리고 화요일이 됐어요. 화요일이 됐는데 이제는 허리까지 곰으로 변했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이제 블레즈 씨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이제 바로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블레즈 씨가 허리까지 이제 곰으로 변했는데 통이 큰 바지와 장화를 신고 출근을 해요. 블레즈 씨 옆에는, 책상 위에는 전화가 세 대, 지금 밑에까지 네 대가 막 울리고, 그리고 처리해야 될 서류가 막 이렇게 높이 쌓여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수요일이 됐어요. 그 다음날이 됐죠. 수요일이 됐는데 이제는 목까지 곰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블레즈 씨의 말풍선을 보면 크르르르 끔찍해 하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곰의 목소리를 형상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나와요. 이제 점점 곰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이를 닦아요. 화장실에서. 근데 옆에 있는 라디오에 뭐라고 들리냐? 실업률이 어쩌고 저쩌고, 하반기 부채가 점점 이러고, 이 시각 고속도로 정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아침 뉴스가 나오는데 실업률에 볼드체가 되어 있죠. 좀 굵은 글씨로. 그래서 여기 블레즈 씨가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출근을 하지 못하면 본인도 실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출근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 씻고 난 다음에, 하지만 어쨌든 회사는 가야 하니까, 이게 그 그림책에 나오는 문구거든요. 자기 곰으로 변하고 있지만 실업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출근을 해요. 근데 이미 곰의 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식빵을 평상시에 그냥 뭐 평상시에 하던 토스트기 조절도 이제 제대로 안 돼서 막 불에 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침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써야 되는데 우산도 제대로 이제 펴지를 못하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 그 누구도 블레즈 씨가 점점 곰으로 변하는 걸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됐어요. 목요일이 됐더니 이제 목을 넘어서서 이제 얼굴까지 이제 털이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블레즈 씨가 면도를 또 하고 있네요. 다음 날이 되었지만 나아진 것은 없었다.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하지만 어쨌든 회사에는 가야 하니까 블레즈 씨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이제 거의 곰이 됐는데 또 회사로 가요. 그리고 회사에 갔더니 직장 동료는 곰으로 변하고 있는 블레즈 씨를 또 몰라요. 그리고 계속 막 업무적인 일을 얘기를 하죠. 그쵸?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막 확인했나요? 이러면서.
그리고 그날 저녁, 목요일이 됐어요. 목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에 이게 지금 제가 저작권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부분 필요한 부분만 지금 이제 PPT 슬라이드에다 옮겨놨는데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블레즈 씨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요. 목요일 날 저녁에. 근데 점점 몸이 털로 덮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곳을 찾아가다가 결국 자기 집 정원으로 나가요. 그래서 지금 정원에서 시원하게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눈을 떴어요. 지금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저녁이에요. 이제 밤이 되고 나서 완전 곰으로 변한 블레즈 씨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어요. 밤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죠. 그리고 금요일 아침이 됐어요. 근데 블레즈 씨가 뭐라고 하냐?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 약간 좀 의미심장한 그런 멘트가 이제 그림책에 나오죠. 그리고 그 괜찮아진 블레즈 씨는 어디로 향했냐? 산으로 갔어요. 숲속에 가서 그냥 진짜 곰처럼 과일을 따먹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림책 제일 마지막에 친구 곰을 만나요. 그래서 저기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는 도시를 쳐다보면서 너 혹시 저기 알아? 그랬더니 이제 블레즈 씨, 곰으로 변한 블레즈 씨가 글쎄 뭔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책이 바로 블레즈 씨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발췌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일단 전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블레즈 씨 개인적인 일이 맞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다 보고 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파악을 하고 나니까 조금 블레즈 씨의 공감이 되지 않으시나요? 지금 이제 학부생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보다는 알바를 할 때 조금 더 이 블레즈 씨의 마음에 이제 조금 더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직장인들이 꿈꾸는 삶을 곰으로 형상화한 것 같아요. 작가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블레즈 씨가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장면이 오른쪽에 있고 근데 왼쪽에 블레즈 씨가 직장에 출근해서 굉장히 힘들고 바쁜 일상을 살았던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여기 직장에서는 블레즈 씨가 굉장히 곤란한 표정 그리고 땀방울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곰으로 변해서 숲속으로 간 블레즈 씨는 굉장히 표정이 지금 봐도 약간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편안해 보이죠. 그리고 다 괜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림책은 블레즈 씨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즉 사회학적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이 부분이 공감이 안 된다?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부모님 중에 이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이제 남편이 있거든요. 남편이 이제 40대인데 저희 남편이 이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주인공이 이 에피소드 주인공이 산속은 참 재밌어 하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산속에 가서 막 고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공감할 수 없는데 저희 남편 그리고 또 60대이신 저희 부모님 그리고 뭐 70대이신 저희 뭐 시아버님 그래서 다 보시면 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 왜 이걸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지금 너무 힘들어.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는 자연인이다 말고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차박 열풍 그리고 또 캠핑 열풍이 작년 재작년부터 막 불었죠. 그래서 요즘은 차박용 차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캠핑장도 엄청 이제 성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부생 여러분들도 이제 캠핑을 다녀본 이제 친구들도 계실 텐데 이 캠핑 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불었어요. 이게 제가 2021년 올해 초에 이제 캡처를 한 건데 뭐 캠핑 차박 열풍 올해 46% 늘었다. K 캠핑 차박 열풍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그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이 엄청 이제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 거 되게 방영된 지 오래됐잖아요. 안 없어지고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캠핑족들이 많아지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 다 이 블레즈 씨를 꿈꾸고 있진 않은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사회학적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블레즈 씨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공간에서 하는 이 책의 내용이 결국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제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왔던 것을 계속 연결하는 거죠. 아, 맞아. 나도 블레즈 씨처럼 직장에 갔을 때, 그리고 알바를 할 때, 일을 할 때 힘들었어. 막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감하고, 또 사회적으로 캠핑 열풍, 그리고 또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요즘 사람들은 정말 휴식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지? 이걸 연결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블레즈 씨를 통해서 나를 이제 비춰볼 수 있는 건데, 이 그림책이 우리나라 그림책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라파엘 프리에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그린 그림책이에요. 작년에 출간됐고, 이 라파엘 프리에라고 하는 작가는 1970년대, 70년에 이제 태어난 그런 작가인데, 지금 한 50대 정도, 50대 초반이죠. 그래서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공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프랑스에서도, 그리고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공감할 수 있는 일이구나.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이제 힘들게 일을 하고 휴식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감하는 지점이 바로 사회적 감수성이 키워지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사회적 감수성과 연결이 되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오늘 나의 일상과 사회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방금 그 블레어 씨에게 일어난 일을 봤던 것처럼, 그리고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인식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관계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좁게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관계를 계속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생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회적 감수성이 풍부해진 그런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사회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게 된 사람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을 인식할 줄 알고 나와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예민한 사회적 감수성의 소유자로 이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네요. 만약에 사회학적 상상력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이것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사회학적 상상력이 없다면 일단 사회적 감수성이 없다는 거죠.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립이 될 거예요. 나와 타인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감수성이 제로인 사람들은 이제 고립이 될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고립됐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열린 대화가 안 되면 이제 소통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서로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돼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혐오까지. 이제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혐오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혐오와 관련된 이제 뭐 무슨 뭐 남혐, 여혐, 그다음에 또 무슨 혐 해가지고 혐오 문제가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회적 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밀즈가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한 그 용어를 만들었다고 했죠. 이제 라이트 밀즈가 사회학적 상상력이 없어졌을 때, 최악으로 이제 사회학적 상상이 없어진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사람 혹시 얼굴을 보시니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사람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당의 그 친위대 장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홀로코스트를 진두지휘했어요. 그러니까
왜 가스실로 보내고 이제 유대인들을, 그리고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거를 이제 명령을 내렸던 이제 핵심부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독일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을 다니다가 1961년도에 잡혀요. 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잡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대로 이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송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고 계신 장면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아이히만의 재판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재판장에 이제 들어서가지고 당신의 죄목은 이겁니다. 인정하시나요? 라고 이제 판사가 물어요. 그런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굉장히 당당하게 나는 무죄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해요. 왜 무죄라고 하냐? 나는 유대인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다만 상부에서 나한테 시켰다는 거. 나는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는데 왜 일을 했냐? 상부에서 시켰으니까 나는 당연히 상명하복에 의해서 윗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키는 대로 한 게 잘못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제 독일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내는데 이 책 읽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한나 아렌트가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캡처를 해놨는데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아이히만이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는 상부에서 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시키는 대로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아이히만은 사회적 감수성이 제로인 사람인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타인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생각의 무능을 갖고 있는 아이히만은 말하기 그리고 행동에서도 무능한 결과를 낳아서 결국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학적 상상력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그런 사례로 이 홀로코스트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게 되면 예민한 사회적 감수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사회적 감수성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상상력을 기르려면 계속 나와 사회를 끊임없이 연결을 시키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감수성 수업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나와 사회를 계속해서 연결해보는 수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별게 아니죠. 굉장히 별게 아닌데 되게 막 사회학적 상상력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회적 감수성 수업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담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과 계열의 그 과에 재학 중이신 이제 학부생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 사회적 감수성 연수를 교사 대상 연수를 할 때도 막 과학 선생님들도 많으셨고 수학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기후 위기, 아까 잠깐 제가 기후 위기도 사회적 감수성 수업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사회적 감수성 수업에 기후 위기 수업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적 상상력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기후 위기라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뭐 기후 위기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벌어졌는지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후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한다든지, 뭐 차를 걸어 다니기보단 차를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옷도 막 여러 번 사고, 막 패스트 패션 그 흐름에 따라서 그런 개인의 행위가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게 바로 기후 위기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비를 할 때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사회학적 상상력에 맞춘 소비를 했다면 기후 위기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감수성이 있어야지 기후 위기도 이제 극복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감수성 수업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수업들 중에서 물론 저는 사회적 감수성 수업을 다 해보진 못했어요. 너무 많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하나하나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여기서 소개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이제 한정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주제와 한 가지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주제에 있어서는 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사회적 감수성 수업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행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환류까지 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매체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림책 활용 수업에 대해서. 이 그림책 활용 수업은 제가 이제 서예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실제로 이 그림책 활용 수업이 초등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등에서도 이제 국어과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책 읽기로 한 권을 다 읽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림책 같은 것은 정말 휙휙휙 같이 읽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매체라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책 활용 수업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림책 활용 수업의 이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먼저 이 예를 먼저 이제 그림책 활용 수업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노동인권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그림책 활용 수업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이 그림책의 이점을, 수업 시간에 활용할 만한 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짧은 시간 안에 한 권 읽기, 아까 온책 읽기 말씀드렸죠. 중학교는 수업이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죠. 제가 그림책 말고도 그 이전에 독서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사회 수업에 활용할 만한 책을 30권 정도를 사서 교실에 들어가서 그 책을 읽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에 있으니까 45분 수업이잖아요. 45분 동안 책 한 권 읽기 어려워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한 챕터씩 매주 1시간씩 읽어요. 그러다 보면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 애들이 앞부분에 이제 한 달 동안 읽으니까 모든 내용을 다 이제 기억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1시간에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제 그림책 수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책을, 다른 책이라든지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은 문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쫓아오기가 힘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진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 이거 말뜻이 뭐예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다 단어 뜻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사회교과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한자어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문해력이 떨어진 친구들이 그림책을 딱 보여주면 이거 해볼 만한데?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이제 의지가 조금 있나 봐요. 책을 가져갔을 때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림책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책 수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제 두 가지 책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교과에서 이제 사회 수업 때 수행평가로 활용했던 책은 바로 이 산딸기 크림 봉봉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사회 수업이 아니고 이제 원래는 사회 수업 시간에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독서 동아리 시간, 그리고 또 학급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저희 반 아이들이랑 했던 활동이 바로 이 미어캣의 스카프라는 책을 가지고 했던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에서 할 수 있는 수행평가로 활용을 하는 방법과 독서 동아리에서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수행평가로 활용했던 그 산딸기 크림 봉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행평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과와 연계를 시켜야겠죠. 평가니까. 제가 이 산딸기 크림 봉봉 책을 활용했던 단원이 어디였냐면, 이제 중학교 사회 책에 보면은 인권 단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인권, 그 다음에 기본권, 헌법에 나온 내용,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인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여기에서 활용했던 수행평가인데요. 이 책은 2015년에 나온 책이군요. 제가 이 책을 2019년에 국제도서전 가가지고 이렇게 쭉 부스를 둘러보다가 이 책을 쭉 보고서는 이거 수행평가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구입을 해서 2019년부터 이제 수업에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게 시드북에서 나온 책이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에 활용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책인데 제목이 되게 귀엽죠. 산딸기 크림 봉봉. 지금 여기 제 표지에 보면은 한 여자아이가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이 디저트 이름이 바로 산딸기 크림이에요. 이제 봉봉은 그냥 이제 출판사에서 붙인 거고 산딸기 크림이라는 그런 디저트를 만드는 내용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책이 인권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지금 보면 1710년, 그리고 1810년, 1910년, 2010년까지 한 300년에 걸쳐서 4명의 주인공들이 산딸기 크림을 만들어요. 이 디저트를 만드는데 이게 되게 단순한 구조예요. 이 그림책이. 산딸기 크림 봉봉이라는 게 재료가 산딸기랑 생크림이 필요하거든요. 뭐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산딸기랑 생크림. 그래서 산딸기 즙을 만들어요. 그리고 생크림 휘핑을 막 해가지고 생크림을 만들어서 그 산딸기 즙이랑 섞어요. 그리고 얘를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리고 얘를 굳힌 다음에 차게 이제 굳힌 다음에 그걸 떠먹는 게 디저트예요. 이게 유럽식 디저트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단순한 구조인데 이 300년에 걸쳐 오는 과정에서 인권이 어떻게 신장되는지가 잘 보이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1710년의 이야기만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1710년에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인 1710년에 영국의 어떤 마을에서 엄마와 딸이 산딸기를 따고 있어요. 산딸기를 따고 있는데 이 산딸기를 따는 모습을 보면 지금 직접 산딸기 그 덤불에 가가지고 여기 보면 가시에 막 치마가 걸려 있죠. 엄마와 딸이 따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우유를 가지고 휘핑을 하는데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우유를 마트에서 사오잖아요. 근데 1710년대만 하더라도 소젖을 직접 짜요. 그래서 이걸 생크림을 만들어요. 지금 젖 짜는 장면 나오죠? 여자아이가 젖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거품기. 우리가 보통 휘핑기가 이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은 전동 휘핑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드르륵 하면은 끝인데 1700년대에는 이런 나무로 된 휘핑기로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아이가 계속 저어요. 엄청 힘들죠. 팔이 아프대요. 그리고 15분쯤 저으면 조금씩 생크림이 이제 부풀어 오른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생크림을 만들어서 그 중간에 조금 이제 몇 가지 장면을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제 뺐는데 그 중간에 얘를 또 가지고 산 속에 있는 무슨 동굴 같은 곳에 냉장고 대신으로 쓰고 있는 동굴 같은 곳에 산을 타고 올라가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장독을 땅 밑에 묻는 것처럼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산 중턱에다가 그런 동굴을 마련해 놓고 냉장고처럼 썼나 봐요. 갖다 놓고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여자아이가 가져와요. 근데 지금 보면 아빠와 오빠들이 식탁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엄마랑 여자아이가 서빙을 하죠.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차게 시킨 뭐 닭고기 어쩌고 저쩌고 저녁을 먹고 나면 오빠와 아빠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막내 동생한테도 주고 딸은 부엌에 앉아서 양푼에 남은 걸 싹싹 긁어 먹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래서 이제 1710년이 끝나고 이제 200년 전 1810년에는 여기는 이제 미국으로 장소가 옮겨졌네요. 그래서 이제 1810년에는 이번에는 엄마와 딸이 산딸기를 똑같이 따요. 그런데 피부색이 바뀌었어요.
미국인데 여기 아프리카 아니고 미국인데 흑인 모녀가 지금 산딸기를 따고 있죠.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흑인 모녀가 따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 과정은 지금 제가 뺐는데 똑같이 앞에서 1710년에 여자 주인공이 한 것처럼 휘핑기로 소젖을 짜가지고 휘핑기로 생크림을 만들어서 이거를 보관했다가 디저트로 내요. 그리고 식사 장면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4번. 그래서 지금 식사 장면을 보면 백인들은 다 앉아 있어요. 근데 흑인들이 서빙을 하죠. 흑인 엄마랑 흑인 딸 아이랑 이제 남자아이랑. 근데 남자아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식사 시간 내내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잡아당겨서 밧줄을 잡아당겨서.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고 그 다음 이제 1910년이에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제 세 번째 주인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주인공부터는 조금 바뀌어요. 시장에 가서 산딸기를 사요. 시장에 가서 원래 그 앞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직접 산딸기를 따러 갔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산딸기를 사요. 여기서는. 그리고 소젖을 직접 짜지 않아요. 배달이 오는 병 우유를 가지고 생크림을 만들어요. 이렇게 시장에 가서 사고 병 우유를 가지고 생크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먹어요. 이제는 흑인은 없어요. 흑인은 없고 엄마, 딸, 그리고 아버지, 아들까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이제 식사를 하죠. 이제 1910년대, 20세기가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가까운 몇 년 전, 2010년이 됐어요. 2010년이 됐는데 여기서는 누가 슈퍼마켓에 가냐? 아빠와 아들이 가요. 아빠와 아들이 슈퍼마켓에 가고 산딸기 2통과 유기농 크림 1통을 마트에 가서 사요. 마찬가지로 마트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산딸기 크림을 누가 만드냐? 아빠와 아들이 만들어요. 아빠와 아들이 만드는데 이제 휘핑기가 전동 휘핑기가 등장해요. 버튼 눌러 윙 돌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5분 만에 생크림을 만들어요. 팔도 아프지 않게.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도구라든지 이제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그림책이어서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쭉 보기에도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가족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흑인, 백인, 엄마, 아빠, 아이, 남녀, 노소 누구나 다 남자, 여자 다 모여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해요. 이 식사 장면 앞부분에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포트럭 파티를 하는 장면이라서 음식을 들고 막 찾아와요. 막 오늘 뭐 파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산딸기 크림 봉봉을 먹으면서 끝나는 장면으로 이제 채워져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이제 그림책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그럼 이 그림책을 어떻게 수행평가로 활용을 했냐.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인권과 기본권 단원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를 했다고 했죠. 지금 이제 4명의 주인공들이 식사하는 장면만 가지고 왔어요. 4개의 식사 장면이 있죠. 그리고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는 내용은 똑같고 편집을 그냥 그림만 다르게 해서 이제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인권 독후 활동, 그러니까 그림책을 읽었으니까 독후 활동이라고 했고요. 인권 질문의 말풍선 답달기라는 제목으로 아이들한테 제가 이 그림책을 나눠줄 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의 인권은 지켜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주인공들이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작성을 하게 한 거예요. 이 질문에 주인공들이 답을 뭐라고 했을지 말풍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번 작성해 보세요. 말풍선은 4개 이상, 각 말풍선은 10글자 이상. 이게 아무래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좀 정량적으로 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제 그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4개는 이제 랜덤으로 줬어요. 한 모둠에 4개 그림을 주고 각자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마다 4개를 다 작성하지 않고 하나씩만 작성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아이 거를 제가 예시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흑인 아이가 있는 그 1810년 그림이거든요. 흑인 아이 말풍선 보면 백인을 주인으로 받들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아요. 당신의 인권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이 학생이 작성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백인이니까 당연히 인권이 지켜지고 있어요. 라고 말풍선을 적었네요. 그리고 얘는 좀 생각이 있는 아이인가 봐요. 저의 인권이 지켜지는 것처럼 흑인의 인권도 지켜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여기 흑인 엄마는
나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작성을 했네요. 이렇게 하고 수행평가가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이 말풍선 작성한 거를 모든 별로 같이 돌려보게 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적었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 그림책 감상문을 이제 제출하게 했습니다. 이제 300자 정도로 이제 글을 쓰게 했는데요. 그 말풍선을 참고로 해서 인권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감상평을 작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까 이 말풍선 한 거랑 그 다음에 300자 글쓰기 한 거를 이제 50% 해가지고 점수를 반영을 해서 이제 완성을 했던, 평가를 했던 그런 수행평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어캣의 스카프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미어캣의 스카프까지 하고 쉬도록 할게요. 아직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네. 이 미어캣의 스카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교과 시간에 활용을 하지 않았고요. 동아리 시간에 활용을 했어요. 독서도 제가 도서반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아이들이랑 그림책 수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서반 수업 때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올해는 이제 학교를 옮기면서 도서반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미어캣의 스카프를 제가 왜 활용을 하려고 했었냐면, 이게 뒤에 슬라이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네요. 제가 아무래도 사회교과다 보니까 그림책을 보면은, 이거 사회교과에 어느 부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림책을 제가 왜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려고 했었냐면,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보면은 이 글로벌 경제 활동과 지역 변화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세계화의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원이에요. 세계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먹거리가 다양해졌어. 그리고 농업이 엄청나게 거대해졌어. 물론 단점도 조금 나오긴 해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물건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했고 경제가 성장했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계화를 통해서 서비스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시면 세계화의 장점을 주로 많이 설명한다는 걸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세계화의 물론 단점도 조금 나와요. 근데 주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세계화에 좋은 점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아이들이 세계화에 조금 불편한 지점도 있다라는 걸 좀 쉽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바로 이 책을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 책은 우리나라 책이에요. 좀 전에 봤던 산딸기 크림 봉봉은 이제 외국 책인데, 이 책은 우리나라 작가가 쓴 고래 이야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제목은 미어캣의 스카프예요. 이 미어캣의 스카프는 표지가 너무 재밌죠. 이 표지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림책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랑 바로 책장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표지를 먼저 읽는 것이 되게 재밌거든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나눠주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 무슨 내용이 있을까? 미어캣의 스카프라는 그림책은 어떤 내용의 책일까? 그럼 애들이 다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어캣 얘기요, 스카프 얘기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미어캣 얘기 맞고 스카프 얘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봐요. 여기 그림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야? 그러면 아이들이 뭐 빨간 스카프요, 아니면 미어캣 3마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여기 표지에 보면 미어캣 3마리가 있는데 미어캣 3마리가 다 똑같이 스카프를 하고 있지? 근데 특이한 게 다른 옆에 있는 미어캣의 눈 한쪽을 가리고 있어. 이거 왜 그럴까? 이거를 질문을 해요. 그럼 애들이 이거 진짜 왜 그러지? 하면서 이 그림책에 대한 궁금증을 막 이제 유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작가가 미어캣의 이 스카프가 미어캣의 한쪽 눈을 가리는 이유를 이제 이게 주제하고 연관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한번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지금 그림책 첫 표지예요. 이게 지금 내용에 보면 우리가 사는 곳은 먹이가 많고 평화로워요. 지금 미어캣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무채색이에요. 색깔이 없어요. 이 그림책은. 색깔이 없고
근데 이제 스카프가 나타나면 색깔이 생겨요. 어느 날 이 평화로웠던 미어캣 마을에 스카프를 맨 미어캣이 나타나요. 근데 이 스카프를 이 그림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빨간 스카프라고 안 해요. 태양빛 스카프라고 해요. 되게 예쁜 이름이죠. 태양빛 스카프를 맨 미어캣이 나타나요. 그리고 자랑을 해요. 야, 이거 멋지지? 갖고 싶지? 갖고 싶으면 정갈 잡아와. 맛있는 거 잡아. 그러면 내가 가장 많이 잡아오는 애들부터 스카프 나눠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도 나도 스카프를 받기 위해 너무 멋져 보이잖아요. 멋져 보이지 않아요? 스카프 멋져 보여가지고 얘를 받기 위해 전갈을 잡으러 가요. 먹이를 잡으러 가요. 그리고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져요. 스카프를 갖기 위해 한정된 스카프를 갖기 위해서 점점 더 이제 전갈을 많이 잡아와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누구나 다 빨간 스카프를 갖게 됐을 쯤 이번에 또 다른 스카프가 나타나요. 이 스카프는 가을 하늘빛 스카프예요. 스카프 이름은 또 너무 예쁘죠? 가을 하늘빛 스카프가 나타나서 더 이상 붉은 태양빛 스카프가 이제 좋은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갈을 또 잡아요. 그래서 이 가을 하늘빛 스카프를 또 갖게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스카프가 등장해요. 그 다음 스카프는 달빛 스카프라고 해서 보라색 스카프가 등장을 하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비슷해질 쯤 되면 또 다른 스카프, 또 다른 스카프 이게 나타나요. 그리고 결국 미어캣 마을은 어떻게 되냐? 힘겹게 먹이를 찾으며 살아요. 근데 모든 미어캣들이 막 정갈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몇 미어캣들은 떠나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버려진 스카프들만 막 굴러다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가 이제 남아있는 미어캣들이 그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어떤 막 이제 막 놀이를 해요. 그 스카프를 제가 이제 저작권 때문에 그 부분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막 이런 스카프를 가지고 와서 막 서로 막 올도 풀으면서 그걸 가지고 막 재밌게 놀다가 결국 우리 이 스카프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살자.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장면으로 끝나요. 굉장히 아름답죠. 앞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무채색으로 이제 컬러가 스카프 부분만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모습으로 끝나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제 뭐 뱀을 잡고 볕을 쬐요. 실타래를 감고 서로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해요. 졸리면 잠을 자요. 다시 평화로운 미어캣 마을이 돼요. 어떻게 해서 평화로워지냐? 스카프를 버리면서 이제 평화롭게 그렇게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이제 쭉 보고 나면 저도 처음에 이 그림책을 쭉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세계화와 관련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 이 그림책의 제일 앞에 표지 부분의 안쪽 내지를 보면 지금 과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이게 그 과거에 그 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제 판이 이렇게 갈라지기 전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구의 아주 태초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제일 마지막 표시는 이렇게 돼요. 지금의 세계지도 모습이 되면서 알록달록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제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책을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활동지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네, 활동지 내용에 보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표지 그림과 제목을 보고 아까 제가 그 표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각자 써봐요. 그리고 왜 미어캣의 스카프가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지. 네, 거의 뭐 혹세무민한 거죠. 스카프가.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아이들이 각자 자유롭게 적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이제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스카프가 의미하는 게 뭘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답을 써요. 뭐 유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세계화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카프를 두르지 않은 미어캣들의 감정 읽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감수성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카프가 나타나기 전에는 뭐 어땠고, 스카프가 나타난 이후 그리고 버려진 이후에 어떤 감정을 이제 미어캣들이 갖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마지막 표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지 있죠. 무지개빛의 그 세계지도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때쯤 되면 이제 거의 다 알아요. 다양성이요.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개성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화가 사실은
주류 문화, 이제 뭐 그러니까 유럽이란 서구 문화권의 그런 주류 문화에 점점 동질화되는 걸 세계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세계화에서 동질성에서 벗어나서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의 그런 책이어서 그런 것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이게 지금 이게 5번인데, 네, 5번에 보면 이건 마지막 표지에 나온 그림이에요. 사실 얘는 이제 말풍선이 없어요. 없고 그냥 이 두 마리의 미어캣들이 있는데 이 그림이 되게 표정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풍선 한번 애들한테 채워보라고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 말풍선에 뭐 어떤 친구들은 야, 네 거 멋지다. 근데 내 것도 멋있어. 이렇게 쓴 친구도 있고 야, 네 거 멋있는데 이번엔 정말 몇 개짜리야? 뭐 이렇게 묻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롭게 말풍선을 채워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미어캣의 스카프 활동을 끝냈고요. 제가 보여드린 이 사회적 감수성과 관련된 이제 두 가지 책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활용할 만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작성을 했던 거고요. 활용할 만한 책들이 되게 많은데 앞에서 했던 내용을 지금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사회적 감수성 수업하기라는 주제로 어떻게 사회적 감수성을 키울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적 감수성이라는 것이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용어를 그런 개념을 통해서 나와 사회를 계속해서 연결하는 능력을 키움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 감수성이 풍부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맨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회적 감수성을 어떻게 키우는지 좀 감이 잡혔다면 얘를 어떻게 수업으로 설계를 할지 그래서 이제 주제와 매체로 나눠서 먼저 매체 활용 수업으로 그림책이라는 사회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체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이후에 여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그림책 수업이 끝이 나고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노동인권 수업이라는 사회적 감수성 주제 다양한 주제들 중에 제가 노동인권 감수성 노동인권이라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끝마치려고 합니다. 이 그림책은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쭉 보셨겠지만, 글만 봐서는 오지 않은 감동을 그림을 통해서 엄청 깊이 있게 아이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회적 감수성뿐만 아니라 모든 감수성이 약간 풍부해지는 네, 그래서 이 그림책이 정말 좋은 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과와 관련된 그런 그림책들 요즘 특히 우리나라는 지식정보 그림책이라고 해서 그런 교과 내용을 결부시킨 그림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과학 관련 그림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사회 관련 그림책이라든지 제가 지금 선생님들이랑 그림책 수업 나눔단이라고 하는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되게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이 계세요. 뭐 국어과 그다음에 과학과 그리고 또 특수교육 선생님도 계세요. 특수교육 하시는 이제 개별학급 선생님도 계시고 뭐 미술과 선생님도 당연히 계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이제 한번 다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방금 좀 전에 제가 두 가지 그림책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사회적 감수성과 관련해서 이 매미라는 좌측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미라는 그림책도 활용하기 좋아요. 얘는 주제로 따지면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가운데 있는 매미 있죠. 이 매미가 바로 주인공이자 비정규직 근로자예요. 노동자예요. 그래서 이 매미가 인간 노동자들에게 막 짓밟히고 그런 괴롭힘 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마무시한 반전으로 끝나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직접 그림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충격적이고 와닿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쇼텐이라는 사람이 이 책의 작가거든요. 쇼텐이 중국계 호주인이에요. 중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가서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그런 서름들 있잖아요. 그런 뭐 이제 인종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책이나 아니면 단편 애니메이션에 녹여가지고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 작품들 되게 좋은 거 많아요.
그래서 이거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책이 이너를 믿나요? 이 책은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작년에 나온 책인데 얘는 사회적 다양성 그리고 뭐 성정체성 이런 거 하고도 좀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이 아이가 바로 주인공 아이예요. 주인공 아이인데 얘 꿈은 남자아이인데 꿈이 인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어가 되는 거라서 항상 거울 앞에서 이제 우통을 벗고 머리를 막 치장을 하고 그리고 커튼이나 담요 같은 걸로 꼬리를 만들어요. 지느러미를 만들고 막 화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지켜보는 할머니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아이를 혼내지 않아요. 너는 사람이야. 인어가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 뭐 남자아이는 이렇게 치장을 하면 안 돼. 라든지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각각의 성별에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순수하게 믿고 있는 네가 인어가 될 수 있다는 그 꿈을 계속해서 밀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그림책이어서 얘는 또 사회적 다양성과 관련해서 이제 해볼 수 있고요. 사회적 다양성과 관련해서 또 하나 소개드릴 책이 또 장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장벽이라는 책은 표지에 보시면 지금 알록달록하게 뭔가 찍혀 있죠. 이게 작가가 사람 손으로 이제 이게 찍은 거예요. 물감을 묻혀가지고 손. 그리고 이 손으로 찍은 이 물감 하나하나가 사람 얼굴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색깔이 달라요. 자세히 보면 여기 지금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왕이거든요. 이 파란 나라 왕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알록달록해? 파란 나라 사람들만 살자 해가지고 장벽을 치고 파란 나라 사람들만 다 이 성 안에서만 살게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고 결국 나중에 장벽을 허물고 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그림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아기돼지 세자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약간 양성평등, 그 다음에 성주체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얘는 아기돼지 세 마리에서는 이제 엄마가 니네 독립해 하고서는 아기돼지 세 마리를 내보내죠. 근데 여기서는 세자매가 독립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독립해요. 자, 너희들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신랑감을 찾아서 나가 해가지고 이제 세자매가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제 돼지들이 어떻게 신랑감을 찾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게 재밌게 나오는 패러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주체성 이런 것들을 좀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최근에 나온 그림책으로는 이 노를 든 신부라는 그림책인데 이 책 굉장히 좋아요. 이야기꽃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2019년에 나온 책이고요. 이 노를 든 신부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노를 든 신부가 있죠. 이 노를 든 신부가 사는 섬이거든요. 섬은 결혼을 해야지만 이 섬을 나갈 수 있어요. 노를 하나만 저어서는 배가 안 나가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신랑노와 신부노가 합쳐져야지 이제 섬을 탈출할 수 있는데 이 노를 든 신부는 나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 섬을 탈출하겠다. 그래서 노 하나를 가지고 결국 탈출합니다. 그 중간 내용은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스포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이 책도 이 그림책도 양성평등 성전체성과 관련이 있지만 그거 외에 사회적 소수자하고 또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약자 이렇게 이제 노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페널티가 될 수 있잖아요. 남들은 두 개를 만들어서 탈출하는데 이 신부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자기의 장애를 극복해서 결국 섬을 탈출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재밌게 다룬 그림책이어서 얘는 이제 소수자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그림책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림책과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이제 노동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노동인권은 최근에 이제 교육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사회교사라서 노동에 관심이 있기도 했지만 사회책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지 않거든요. 노동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이 노동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면서 저도 사회 시간에 많이 다루게 되고 아이들하고 노동과 관련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 국가교육과정 개정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작년 1월 달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있었어요. 1월 달에. 그리고 그 총회에서 이제 2022년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이어서 조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교사가 돼서 가르칠 때는 이제 2022년 교육과정으로 주로 많이 가르치시겠죠. 근데 그 교육과정에 노동 관련 요소를 반영하라고 시도교육감 총회에서 의결이 됐고 이거를 교육부에 권고를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뉴스만 봐도 앞으로 교육계의 노동 인권이 더 중요해질 거고 그 다음에 관련 교과도 많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교과에도 이 내용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뭐 노동 존중 가치 추구하고 비중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직업교육 관련해서 뭐 연계성 강화하고 학교급여 연계 확대해라. 중고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도 이 노동인권 관련 수업을 해라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회과가 그래도 노동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저도 관심이 생기긴 했는데 사실 사회과도 그렇게 노동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진 않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중학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노동법 얘기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또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노동 3권 이 정도가 끝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우는 통합사회 내용인데 이게 끝이에요. 청소년 노동권.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회과가 노동하고 관련이 많지만 그 사회과에서 배우는 내용도 굉장히 적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이제 분량이 적은 것 같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주제 선택 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해서 작년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1학년 주제 선택 같은 경우는 일반 교과 수업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한 가지 주제에 할애해서 수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교과에서는 수업 진도 나가기에 바쁘잖아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그 시험 범위대로 계속해서 쭉쭉쭉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걔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노동처럼 교과서의 비중이 적은 주제 같은 경우는 빠뜨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자유학기 주제 선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총 34차 시의 수업이 가능해요. 근데 이 34차 시를 통으로 하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 1기와 2기로 한 번 반복을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2번 운영을 하는데 17차시, 17차시, 즉 수업을 17번, 17번 이렇게 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씩 해서 17번 수업을 하려면 총 8주 수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은 평가를 해요. 이번 자유학기 주제 선택 프로그램 괜찮았는지 만족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16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8주차 수업이 가능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학교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매주 2시간씩 8주 동안 수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이라서 이거를 저는 이제 노동인권 수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현장에 가셔서 이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사회적 감수성 수업을 하시면 또 좋겠죠. 이제 고등학교 가신 분은 자유학기 주제 선택 하실 수는 없지만 네, 어쨌거나 이제 그때 수업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노동인권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설계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동인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설계할 때는 교과서라는 텍스트가 있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텍스트.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 교과서 흐름대로 쭉 수업을 끌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노동인권 수업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일단 없어요. 최근에 인정 교과서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냥 생짜로 제가 구성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럴 때 이 많은 주제 내용, 노동인권 관련된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가르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관점을 찾아야 됩니다. 나만의 수업 관점. 나는 내 수업 전체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아이들을 만날 건지. 근데 이거는 주제 선택뿐만 아니라 교과서가 있는 여러분 수업에서도 관점을 설정해 놓으면 좋아요. 그러면 교과서 내용을 보통 다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뭐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니실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이 뒷부분에 막 진도 안 나가시거나 중간에 빼먹고 가시는 그런 단원들 있죠. 그거는 그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수업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나만의 수업 관점을 설정해 놓는다면 훨씬 수월해져요.
내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만난다. 그러면 얘는 필요하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 이렇게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동인권 수업을 할 때 수업 관점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동에 대한 수업을 하겠다라고 관점을 설정을 했어요. 왜 제가 모두 함께라는 말을 썼냐면 제가 앞에서도 사회적 감수성 이야기할 때 나와 타인의 관계를 계속 생각한다고 했죠. 사회학적 상상력에 있어서. 제 모든 수업은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모두 함께라는 내용을 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삶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설정하고 이제 수업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점이 설정이 되죠. 근데 되게 추상적이죠. 관점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수업이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방향성 정도만 설정하는 게 바로 수업 관점 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관점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주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브레인스토밍 아시죠? 관점을 딱 써놓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했어요. A4 용지에다가 다 써요.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동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뭐가 있을까? 그냥 다 써요. 생각나는 걸 다 써요. 다 쓰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제 작성했던 그런 주제가 뭐 삶, 타인의 노동, 뭐 임금,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묶일 수 있는 거는 묶어요. 범주화를 시켜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순서를 정해요. 내가 첫 시간에 첫째 주에 무슨 수업을 하고 이어서 무슨 흐름을 정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세부 교수학습 계획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지금 제가 여기 넣어놨죠. 학습 주제에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브레인스토밍 했다는 그 주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노동인권이 뭔지 제일 첫 시간이니까 노동인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노동과 임금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2주차 때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타인의 노동, 타인을 생각하는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타인의 노동, 노동 환경, 노동 삶 건강, 노동조합까지 원래 지금 여기 6주차가 있죠. 원래는 8주차 수업까지가 가능한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2주가 날라갔어요. 3월 달에 애들이 학교로 안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수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날라가면서 2주 수업이 날라가서 결국 이제 6주차 수업을 했었어서 이제 요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습 주제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도할지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과 수합을 해서 이제 결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노동인권에서 먼저 노동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게임을 통해서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거 쓰고 그리고 노동자란 누구인지 노동자와 근로자가 뭔지 그리고 노동절이란 무엇인지를 첫 시간에 가르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뭐 노동과 임금과 관련해서 뭐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설계하는 수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실업게임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타인의 노동에서는 이런 것들 하고 또 이제 뭐 노동과 환경, 노동조합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제 수업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수업한 모습을 이제 1주차부터 6주차까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자유학기 주제 선택 수업 같은 경우는 1학년은 평가를 하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은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과 재밌게 하려면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노동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딱딱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주제 선택 수업을 아이들이 선택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함께하는 노동인권이란 제목으로 수업을 개설했더니 애들이 왔는데 되게 적은 수가 왔어요. 14명인가? 5명인가 왔어요. 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첫 시간에. 야, 니네 몇 번째로 썼어? 몇 지망이야? 그랬더니 저 3지망이요. 애들이 막 지망을 1지망, 2지망 썼는데 1지망에 온 애들이 없는 거예요. 노동인권을 1지망으로 써서 이 반에 온 애들이 대부분 3지망, 4지망. 저 안 썼는데 왔어요. 이런 애도 있고. 그래서 정말 애들이 어렵게 느끼고 재미없다고 느끼는 딱딱한 주제를 최대한 저는 그래도 활동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온라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심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 뭐 이제 그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그 활동 중심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1주차 인권,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노동을 사실 잘 몰라요. 중학교 1학년이면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하고 3월 달에 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알바도 전단지 알바 정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알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만 15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인권 부분 차원에서 이제 노동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그리고 뭐 선생님은 노동자일까? 그다음에 뭐 운전기사님은 노동자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활동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이들하고 보드게임을 가지고 노동인권을 정의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딕시카드로 노동 정의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딕시카드는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보드게임이에요. 이게 제가 슬라이드를 안 가져왔네요. 이 딕식이라고 하는 그 보드게임 앞에 표지를 슬라이드로 넣은 줄 알았는데 아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카드처럼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서로 해석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그런 카드는 되게 단순한 게임인데 이거를 국어과 선생님들이 글쓰기 할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도 저거 사회 시간에 써야겠다 해가지고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딕시 카드는 이제 보드게임이라서 사야 되잖아요. 보통 학교 예산으로 사기는 하는데 한 34,000원 정도 하거든요. 혹시 이거를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면 그냥 그 픽사베이 같이 무료로 이미지 배포하는 사이트 있죠.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이미지를 다운받으세요. 다운받고 얘를 딕시카드 대신 쓰셔도 돼요. 제가 실제로 이걸로 활용을 하기도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사실 이런 딸기 그림, 여러 가지 베리류가 들어있는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말을 할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냐면 첫 시간에 노동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노동이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정의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딕시 카드를 활용한 건데 이렇게 생긴 딕시 카드를 이제 이 사람이 골랐어요. 이거는 지금 학생이 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 연수 때 선생님이 하신 건데 확실히 이제 글빨이 다르죠. 중학생 수준은 아니죠. 이 카드를 선택한 선생님은 노동을 뭐라고 생각했냐? 그래도 살아가기이다라고 정의하셨어요.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 이유까지 써보시라고 했더니 가족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 책임지기 위해서 힘이 들어도 끊임없이 노동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이 카드가 가족으로 보이죠? 그렇죠? 부부하고 자녀로 보이죠? 그 앞에 거북이도 가족인 것 같아요. 그 앞에 약간 돌 같기도 하고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짝을 이룬 그런 소품이 보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선생님은 이렇게 느낀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의 정의를 그림이랑 연관시켜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작성을 하고 나면 이렇게 벽면에다 붙여요. 칠판에다 붙여도 돼요. 갤러리 워크를 통해서 여기 보면 이제 별표가 있죠. 별표 스티커로 이제 아이들한테 한 3개 정도를 나눠줘요. 3개 정도를 나눠주고 돌아다니면서 네 거에다 붙여도 돼. 대신 한 작품당 하나씩만 붙여라고 해서 공감이 가는 작품에다 붙이고 별표가 많은 사람 거에다가 이제 우승을 이제 우승자 약간 저는 이제 장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 옛날 말인가? 장원이라고 해가지고 막 선물 주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에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건데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글쓰기를 되게 잘하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막 종이가 덧대어진 사람 모양을 보고 노동이란 버려지는 것이다. 노동하다가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기 때문이다. 지금 막 날아다니는 종이 때문에 버려진다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실제로 청소년 노동을 티슈 노동이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티슈가 깨끗한 티슈를 한번 쓰고 뽑아서 코 풀거나 이런 거 쓰고 나면 버리죠. 그래서 청소년 노동 뽑아 쓰고 나면 버리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 티슈 노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연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보물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뭐 성취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이미지 있죠. 이런 이미지도 좀 전에 했던 방식으로 여기다가 이미지를 붙이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주차 수업에서는 이제 우리가 삶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을 바라본다고 했죠. 제가 첫 번째 관점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노동하는 이유는 사실 돈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이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노동이 뭔지 알았으면 임금이랑 연관을 시켜서 생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임금이 왜 중요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산업혁명 시대에 드디어 이제 임금 노동자가 출현을 하거든요. 임금 노동자 개념이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대가를 받았을까? 그렇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 관련 개념들이 나왔죠. 그리고 1960년대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성장하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노동의 대가와 임금을 계속해서 연관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이때 오프라인 수업을 했다면 그 바나나 게임 앞에서 보여드렸던 바나나 게임이랑 실업 게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코로나 때문에 바뀌게 되면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할까 하다가 이제 찾은 건데 얘는 이제 웨이보에서 작년에 한참 돌아다니는 짤이에요. 이제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토끼가 5마리가 있는데 여기가 월병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월병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토끼들이. 그래서 얘를 1번부터 1, 2, 3, 4, 5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어떤 토끼가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될까 골라보고 이유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과제를 내주고 활동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1번 토끼 같은 경우는 거의 눈 감고 있죠. 달인의 경지에 이른 것 같아. 그냥 반죽을 뚝뚝뚝 무심하게 떼어내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람 수가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2번 토끼는 지금 땀을 가운데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반죽을 펴고 있어요. 네,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3번 토끼는 이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반죽 밑에다가 앙금을 탁탁탁탁 이제 잘라서 떨어뜨리고 있어요. 얘도 이제 숙련자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토끼는 열심히 반죽을 오므리고 있죠. 얘 뭔가 되게 바빠 보여요. 그리고 5번째 토끼는 이제 월병을 마지막 모양을 찍으면서 이 공정의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포장은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기 원래는 어떤 토끼가 일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자동화가 됐어. 나중에 이 공장 전부 다 자동화되면 여기 토끼들 다 잘리겠지?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임금을 얼마나 누가 많이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해서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4번 토끼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얘가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나머지 토끼들의 노동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다. 그쵸, 그런 것 같죠? 얘가 제대로 오므리지 않으면 다 터져버리니까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4번 토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바쁘죠. 제일 빨라 보이고 제일 하는 게 많아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손이 많이 간다. 능숙해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4번 토끼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저희가 만약에 오프라인이었다면 제가 물어봤을 텐데 어떤 토끼가 가장 돈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대부분 다른 연수에서도 여쭤보면은 4번 토끼를 많이 이제 임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2번 토끼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아무도 선택을 안 했어. 얘는 제일 많은 임금까지는 아니고 좀 초짜 같아 보였나 봐요. 단순한 활동이니까. 그래서 얘는 0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동과 임금을 연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3주차 수업에서는 이것도 노동과 임금에서 조금 더 이제 한 발 더 나아간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돈을 삶과 연관시켜서 생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임금을 나누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임금이 나누어질까? 아이들이 지금 선택한 4번 토끼를 보면 정말 받을만해. 얘가 노동을 많이 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받는 임금은 사회에서 받는 임금은 노동과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노동과 비례하지 않는 임금 그리고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적게 받는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놨다 하면서 최저임금 제도 이야기를 합니다. 최저임금이 어디서 먼저 시작됐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이제 올해 최저임금은 지금 7월 달인가? 네, 8월 달이구나. 8월 달에 이제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됐거든요. 이제, 내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니? 9,160원이래요. 제가 이거를 이제 기억을 못 해가지고 메모를 해놨는데 9,160원. 올해보다 한 400원 정도가 올랐고요. 올해는 8,720원인데 조금 올랐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최저임금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최저임금만으로 한 달 동안 월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를 받을까? 근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 이제 주요수당까지 이제 알바하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용어시죠. 그래서 주요수당까지 다 포함을 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020년에 그때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그때가 8,590원이었거든요. 그럼 179만 5,310원이래요. 근데 올해는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잖아요. 그걸로 계산하면 182만 2,480원. 180만 원이 좀 넘었죠. 근데 이걸 제가 작년에 수업을 했으니까 179만 원으로 생각하고 애들한테 약 180만 원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냐면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계획서를 작성해 보라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활비를 계산을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달 동안 얼마 정도를 계산할 건지 이제 감이 와야지 소득 대비 소비를 줄이든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시켜봤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하기엔 조금 어려운 과제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여러분들은 20대의 1인 가구입니다. 네, 여기 그런 분들 되게 좀 계시겠죠? 그리고 1인 가구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1인 가구여야지 애들이 뭐 4인 가구 이러면 계산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1인 가구라고 했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총소득 180만 원을 가지고 어느 항목에 한 달 동안 얼마씩 지출할지 생각해보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항목을 제가 여기 6개랑 뒤에 2개까지 해서 총 8개 항목을 했는데요. 뭐 주거비, 식비 뭐 이렇게 쭉 있죠. 생필품, 구입비. 여기 있는 항목은 제가 그냥 막 작성한 게 아니고 어떤 항목을 가지고 왔냐면 내년 한국노총에서 표준생계비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생계비 항목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주류비, 뭐 유류비,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생각할 범위에서 넘어서기 때문에 뭐 유흥비 이런 것들을 빼고 아이들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만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국노총,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자료를 왜 활용하냐면 이거 여기밖에 발표를 안 해요. 제가 사용자 측에서 이런 자료를 배포를 한다면 거기 것도 가져와서 이제 적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한국노총에서만 발표하고 있는 자료라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자료를 가져다가 제가 항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사실 여기 있는 뭐 월평균 얼마 정도 뭐 이런 것까지는 안 주려고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월세가 얼마가 나가는지 그다음에 식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했는데요. 이 주거비는 제가 그때 그 노량진 고시원의 그 평균 그 주거비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최저로 일단은 해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얼마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칸에 지출 총액을 쓰라고 했어요. 나는 얼마를 썼고 180만 원 중에 지출 총액을 빼서 얼마 남았고 얼마 모자랐는지. 만약에 남았다면 남은 돈 어떻게 할지, 모자랐다면 어느 항목에서 줄일지 이거를 써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남은 아이와 모자란 아이 중에 남은 아이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모자란 아이들이 14명 중에 3명인가? 그래서 아니 180만 원을 뭐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애들이 한 번도 이런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교사 대상 강의를 가면은 이게 확실히 많이 넘더라고요. 지출 총액이.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16만 원이 넘친 친구예요. 그 3명 중에 1명이에요.
이 친구가 어느 항목에서 줄일지 이제 해놓은 내용을 보면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필품에서 조금, 친구 모임 조금, 문화오락 조금, 자산관리 조금, 교육비 조금, 막 조금 줄여가지고 16만 원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180만 원에 이렇게 채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네, 최저임금 한 달 살기 과제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주차 때 이제 타인의 노동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타인의 노동은 제가 앞서 관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그 노동인권 수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타인과 어떻게 타인의 노동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2주 동안 수업을 했어요. 총 4차시 동안 4시간 수업을 했는데 먼저 바로 타인의 노동을 생각하기 앞서서 그림자 노동이라는 개념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그림자 노동이라는 것이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철학자가 이제 동명 그 책에서 이제 명명을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지금 뭔가 서빙을 하는 모습이죠. 이 이반 일리치는 그림자 노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 가사 노동을 얘기를 했어요. 즉 그림자 노동이 뭐냐?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사 노동,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뭐 집 안 정리라든지 아니면 설거지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시죠. 근데 우리 돈 지불하지 않았죠. 대표적인 가사 노동이 그림자 노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분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의 그림자 노동을 한번 찾아보세요 해서 타인의 노동을 조금씩 접근을 시켰어요. 그리고 네, 최근에는 이제 그림자 노동이 계시로 이 키오스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셀프 계산대. 셀프 계산대도 과거에는 어떤 노동자가 했던 일인데 월급을 받고 임금을 받고 했던 일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노동을 하면서 셀프 계산대에서 직접 이거를 바코드를 찍으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인 셀프 계산대가 생기면서 없어진 일자리는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상인데 얘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고용이라고 하는 영상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주인공 어느 분 지금 음소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음소거 좀 부탁드려요. 지금 이게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지금 전등 갓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이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테이블, 사람, 위에는 전등까지 전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실제로 영상을 보면은 눈을 깜빡여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테이블, 의자를 하고 있는데 이 작가가 이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 테이블과 책상 이런 모든 상품들을 사람으로 형상화시킴으로 해서 상품 뒤에 가려진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산한 거다. 이런 내용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나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주인공이 바닥에 엎드려요.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주인공 등을 밟고 신발을 탁탁 털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사람의 직업이 뭘까라고 묻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뭐 카펫 역할을 한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정답은 정해져 있진 않지만 뭐 매트를 만드는 노동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타인의 노동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제 했던 수업이었거든요. 여기서는 네. 너무 감정이입을 하지 마. 음소거 좀 해주시겠어요? 네, 택배 노동자와 관련된 그런 이제 수업을 했는데 제가 택배 노동자를 여러 많은 노동자들 중에서 특히 택배 노동을 고른 이유가 아이들이 쉽게 그분들의 노동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어서 제가 택배 노동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탈 때도 택배 노동자분들이랑 같이 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막 이런 주차장에 택배 차량이 이제 세워져 있는 것도 많이 보죠. 이제 노동하는 모습을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노동 직군이기 때문에 제가 택배
택배 노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제 택배와 관련된 이슈들을 조금 몇 가지를 봤는데 그중에 택배 분류와 관련된 거. 최근에 CJ 그 옥천 허브에서 이제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좀 몇 분 계시죠. 그래서 그곳에서의 분류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과 관련된 그런 르포 형식의 영상이 유튜브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 빠르고 편리한 배송 서비스라고 했는데 요즘 많이 하는 뭐 샛별 배송, 마켓컬리에서 처음 시작을 했죠. 전국 최초로. 그다음에 뭐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뭐 이런 것들, 야간 배송 이런 배송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어떤 식으로 야간 노동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과 함께 봤던 게 뭐냐면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작년 1월 달에 연속 보도됐던 노동자의 밥상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 여기 지금 아이들한테 누구의 밥상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퀴즈를 한 다음에 누구 밥상인지 보여줬는데 특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택배 기사님의 밥상을 볼까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이분이 지금 콜라를 먹고 있죠. 새벽 배송을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저녁 식사 대신에 이제 콜라를 드신대요. 속이 더부룩하면은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운전하는데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잠을 깨기 위해서 탄산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이 이런 식으로 새벽 노동을 한다 그런 내용을 하고 마지막에 활동을 택배 노동자로 짧은 글쓰기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뭐 15자 글쓰기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얘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앞에서 보셨겠지만 수행평가로 글쓰기하고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글쓰기 많이 시키거든요. 애들한테. 애들은 싫어하겠지만 원래 이 활동을 학교에서 한다면 연작 시쓰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모든 별로 모아놓고 먼저 1연을 한 명이 쓰고 그 다음에 2연 쓰고 아니면 행으로 해도 돼요. 1행, 2행, 3행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연작으로 쫙 글쓰기를 해서 같이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 온라인이었어가지고 짧은 글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택배는 노동자라는 로켓을 타고 온다. 사실 그 로켓 배송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상의 발전이 아니고 사람이 로켓처럼 새벽같이 배송을 해서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로켓 배송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배송하는 것. 노동자는 오늘도 콜라를 드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짧은 글쓰기를 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썼는지 같이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마지막 이제 6주차 수업. 6주차 수업에서는 이제 노동 환경에 대한 걸로 이제 끝냈어요. 원래 8주차까지 해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수업을 못 해가지고 짧아졌다고 했죠. 그래서 노동 환경으로 마지막 끝맺었던 수업인데 먼저 건강한 노동 환경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해봐요. 아이들한테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노동 환경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공해 유발 산업, 그러니까 그 노동 현장 자체가 공해 물질이 유발이 돼서 위험한 거, 건강하지 못한 거. 그래서 그런 거에 예시가 사회교과서 보면 성면 공장 얘기 나오거든요. 그거 외에 뭐 레이온 공장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소개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공해 유발은 하지 않지만 노동 현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잘 그 안전장치가 제대로 없는 공사 현장과 이렇게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진 시스템 비계라고 하더라고요. 이 장치를. 그래서 이렇게 보호장구랑 시스템 비계까지 설정되어 있는 현장을 보여주면서 어떤 게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그래도 이제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1위 국가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산재를 막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이때 했던 활동은 뭐냐면 산업재해를 찾아라 라고 하는 활동인데 이 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출처를 보시면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라고 지금 빨간색이어서 잘 안 보이네요. 이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라고 이제 전국에 네트워크가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에서 학교에서보다 더 먼저 노동인권 수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배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산업재해 장면을 많이 이렇게 이제 다 모아가지고 담은 그림판이에요. 그래서 산재 그림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앞부분에서 건강한 노동 환경 그리고 산업재해란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그런 정의를 통해서 내가 산업재해 장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건강한 노동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이제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림판을 보고 세 가지 산업재해를 찾아봐 라고 해서 과제를 내줬고 아이들이 참 잘 찾아서 이게 그림이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이제 무거운 거 들다가 청소부 아저씨가 허리 삐끗한 거, 그 다음에 또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넘어진 거, 뭐 이런 것들 일하다가 뭐 부딪힌 거,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찾아보게 해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저의 이제 수업 내용은 이제 끝났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이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 만평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 만평이 뭐냐면 지금 밑에 작년 5월 12일 날 한겨레 그림판에 나왔었다고 나오죠. 이게 그때 한참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몇 번 코로나 환자 몇 번 하다가 이제 빵 터져가지고 그때 한참 되게 심각했었을 때인데 그때 나온 만평이에요. 이제 가운데 남자가 주인공인 것 같죠?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데 사람 한 명 없고 좋네. 코로나 때문인가? 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노동자가 3명 있어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택배 노동자. 지금 여기 위에 투명 인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만평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동인권이 처한 그 위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대로 보여주는 이제 만평인 것 같아서 이제 자주 소개를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 사회적 감수성 키우기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대부분 소수자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사회적 약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노동인권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경비노동자, 택배노동자, 이제 청소노동자가 있는 거를 가져왔지만 사회적 감수성 수업에서 다루는 여러 약자들이 사실 이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제 아직은 학부생이시니까 졸업을 하시고 또 이제 현장으로 나가셔서 아이들을 만나시고 수업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사회적 감수성과 관련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억이 나시거나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수업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사회적 감수성도 이제 풍부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수업 설계와 관련해서 팁을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준비를 했었던 강의입니다.